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등 12.3 내란 당시의 군경 지휘관들을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일단 끌어내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검찰은 김 단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내부로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상현 일공수 특전여단장은 무장한 병력 170명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0여 발을 실은 채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첩사 안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4명 체포 명단이 하달됐고 경찰청과 국방부도 방첩사 지원 요청에 따라 인력을 편성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받은 것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였고 검찰은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과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 체포를 시도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부대원들에게는 선관위 직원 30명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줄곧 강압에 의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군경 간부들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봉쇄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무장 상태인 인력만 최소로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리창을 깨뜨려 국회에 침투했고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다. 유사시 사용 목적으로 실탄 5만여 발이 차량에 적재돼 출동 대기 중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모두 국회 봉쇄와 직결됩니다.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 대통령.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해당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위치 파악만 하려 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구금시설까지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방사와 군사경찰단에 지시해 자고 있는 군인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히거나 미결 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민간인 구금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건 선거 검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침탈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10명은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 인근에 대기하다 계엄이 선포되자 청사 내부로 진입해 직원들 휴대폰을 빼앗고 서버실을 장악했으며 이후 곧바로 제3공수여단 병력 138명이 선관위를 점거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해명들은 군경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창원에서 이틀째 명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사 상황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이혜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혜리 기자, 조사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태균 씨를 이곳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 9시까지 조사했는데 오늘도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좀 해주라고 한 번 더 얘기하겠다고 명 씨에게 말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잖아요. 윤 의원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검증을 위해서 윤상현 의원 등 당시 공관위원들을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또 다른 관심은 이 검찰 수사가 다른 유력 정치인들로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있잖아요. 자, 오늘 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있는데요. 명 씨는 이 여론조사를 이용해 정치 인맥을 넓혀왔습니다. 검찰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러나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모두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명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오 시장과 홍 시장을 몇 차례 만났는지 정확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동석자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시장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제시하고 명 씨의 진술을 추가로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실제로 담당한 강혜경 씨를 다음 주 수요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에게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출력물을 전달했는지를 직접 물어봤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등 명 씨 측 여론조사에 적극 개입했음이 의심된다고 결론냈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21일 명 씨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명 씨가 보안 유지해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았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 씨가 카카오톡으로 내일 공표 보도될 여론조사 자료라고 파일을 보내며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명 씨 컴퓨터에서 캡처돼 저장된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가 제공하던 PNR 여론조사를 보도하던 언론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조사를 중단시켰다. 윤이 높게 나온다고 그런다. 이재명 쪽에서 문제 삼아온 게 통한 것 같다고 하자 명 씨가 정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명 씨가 여론조사를 게시하던 언론사를 바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 제공받는 것을 넘어 명 씨에게 윤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검찰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누구를 공천을 줘라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요즘 극우 유튜버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빌미로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대 앞이었습니다.
급기야 성균관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전 총리는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의거라며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학생과 교수단체들은 극우 세력의 난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엄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학생들의 현수막을 발로 밟고 찹니다.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아채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 집 회장선이 하는 새끼야. 이를 막는 학생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재학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정문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신고되자 안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탄핵 반대 집회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경찰이 울타리를 설치한 가운데 1시간 간격으로 열렸습니다. 교문 밖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는 동안 교문 안쪽에선 내란 옹호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펼쳐들자 시위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잡아채 찢거나 담을 넘어 교내로 들어가려 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내에선 동문들도 나서 극우 세력은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차도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서부지법 폭동 세력까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구속된 것에 분노해서 서부지방법원에 밀고 들어가기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 아닙니까? 황 총리의 발언에 내란을 옹호하는 황교안은 물러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했던 이화여대에서는 학생들이 피해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며 학교 측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한 것은 고작 학생들을 조롱하고 그 반응을 찍고 피켓을 부수고 제 멱살을 잡는 짓이었습니다. 교수단체는 극우 세력들이 바라는 건 대학의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며 학교 당국은 극우 유튜버와 혐오 세력의 난동을 적극 규제하고 사법당국도 폭력과 모욕을 행사하는 범법자들을 사법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한 해 전보다 10계단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수준으로 등급이 강등됐고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평가가 한동안 창피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의사결정권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한국은 전체 167개 국가 가운데 32위를 기록해 2023년보다 10계단 추락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점수에서도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처음 분류돼 4년 연속 유지해 왔는데 한 등급 내려앉은 겁니다. 총점 7.75점은 2006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국이 부여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국민 사이의 여론의 양극화와 긴장이 고조됐고 이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25개 국가로 전 세계 인구의 6.6%만 이들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각각 12위와 16위를 기록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각각 145위, 165위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아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순위가 한 계단 올라 28위였지만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탄핵 심판 뒤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또다시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 둘이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법원의 입단 제동과 헌법재판관 4명의 위법성 지적을 받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건데요. 특히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보란듯이 의결을 강행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이진숙 위원장은 작심한 듯 야당 비판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률상 방통위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 주요 의결을 반복했던 폐단을 막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한 법안입니다.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방망이로 마구 두들겼습니다.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입니다. 2인 체제 파행은 그간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됐는데도 이 위원장은 도리어 법 개정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통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뿐이고 국회 추천위원 3명은 공석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2인 체제가 국회목 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 둘이 전체 회의를 열어 EBS 사장 후보자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명만으로는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보란듯이 2인 의결을 반복한 셈입니다. KBS 야권 소수이사들은 위법적인 공영방송 인사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며 반발했고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도 불법을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을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입단 법원 판결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무정지 중에도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역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계속해서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직무에 복귀한 뒤 보수 성향 매체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탄핵 사건이 MBC, 민주당 대 이진숙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선 다수의 독재이자 폭정, 이런 집단은 사회의 해악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직무정지 중에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야당을 비난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에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행보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위법성이 지적된 방통위 2인 체제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 특히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하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인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과일 뿐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 의결 하나만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쌓여가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거침없이 불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은 최근에야 진행됐고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거북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빵집으로 불러가지고 4,000원짜리 빵을 사면서 그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카드 자료라도 제출해 소명하라는 제안에 당시 후보자였던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 공여 등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넉 달 만에 대전 MBC와 재직 당시 다녔던 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법카 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압수수색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여기 와서 합니까? 대전 MBC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나와서 압수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현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내란 사태를 두 차례에 걸쳐 다루려던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2회차 방송이 오늘 밤 방영되려다 돌연 취소됐습니다. 내일 3.1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극우 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사측이 편성을 갑자기 변경했다는 게 제작진의 주장인데요. 사측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편성 변경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오늘 밤 10시 방송 예정이었던 KBS 추적 60분 계엄의 기원 2부. 극우 시위 현장에 나타나는 유튜버 등 극단주의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과정 등이 담겼습니다. 여론 조작도 하고 선동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네. 그런데 방영을 겨우 하루 앞둔 어제 이 방송은 편성에서 돌연 사라졌습니다. 대신 내일 내보내려던 3.1절 특집 다큐가 빈자리로 앞당겨졌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태극기의 항일운동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수작이라 편성을 변경했고 추적 60분 방송은 수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적 60분 제작진의 말은 다릅니다. 3월 1일 날 시위가 여의도에서 크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해당 방송에 자극받은 극우 단체들이 KBS에서 난동을 부릴까 걱정하는 사측의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도 편성 삭제가 이뤄진 어제 임원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다며 극우 세력이 무서워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체 편성된 3.1절 특집 다큐 제작진조차 사측의 해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편성이 삭제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3.1절 다큐 파일이 입고된 건 오후 7시인데 담당 PD가 보여준 적도 없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인해 편성했냐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 방송된 계엄의 기원 1부는 6%대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KBS가 주목도 높은 프로그램의 방영을 스스로 취소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여당 실세로 불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아들이 지난해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예전에도 대마를 흡입한 전력이 있는데 경찰은 넉 달째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곳의 한 화단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유통을 하는 그런 장소로 화단 쪽에도 좀 보시고 이제 주변 아마 취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은 화단에서 5g 상당의 액상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상품을 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자가 수거해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묻어놓은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을 찾으려 한 건 3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지인 2명이었습니다. 대마가 발견된 길가입니다. 보다시피 뒤로 화단이 줄지어 설치돼 있는데요. 남성은 지인들과 함께 이 화단들을 뒤지다 대마를 찾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는데 30대 남성이 여당 실세로 불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적발 당시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과거에도 대마를 흡입해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지인 2명, 대마 위치를 알려준 인물까지 입건해 지금까지 약 넉 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전력이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마약 중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대마였고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수사팀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입수해 봤더니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술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이 대폭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얼굴에는 아름다운 정신이 빛나고 있으며 인내심이 그의 표정에 부드러움에 나타나 있었다. 이승만 전기의 한 대목 같지만 사실 외교부가 공식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인용 서술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간과 저평가된 해외 외교 독립운동을 재조명한다며 작년 말 발간한 500쪽의 보고서. 전체의 5분의 1에 달하는 95쪽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사는 이승만 박사가 강연으로 방문한다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어린이가 이승만에게 사랑을 담아라고 쓴 쪽지와 함께 25센트를 건넸다는 등 연설 활동과 관련된 미담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보고서엔 이승만이란 이름이 723번이나 언급되는데 안창호, 김구, 서재필 등 다른 대표적 독립운동가의 외교 독립운동이 언급된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승만의 소소한 활동들, 아주 작은 연설들, 아주 작은 기고문들까지 다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위인전에 가까운 반면 논란은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1910년대 후반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한국을 통치해달라고 요청한 위임 통치 청원 사건. 또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유 등은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상위에 와서 전혀 임시정부를 지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안전지대에서만 활동을 한 거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통령으로서의 행사만 하는 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해 4월 외교부는 보훈부 등과 함께 외교, 교육, 문화 등의 독립운동도 제대로 평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 독립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도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직후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선 찬양하다시피 서술한 이 보고서는 윤봉길 의사 등의 무장 독립투쟁 성과에 대해선 유독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역시 이유가 있었겠죠. 이어서 김세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왕 생일을 겸해 전승 축하 행사가 열리던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이 의거가 기폭제가 돼 침체됐던 국내외 항일 독립투쟁의 활로가 마련됐고 무관심했던 중국도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부 연구보고서에는 당시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한 건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윤봉길 의거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은 아니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는 윤봉길 의거가
중국의 전폭적 지원으로 이어져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보훈부의 공식 공훈 서술과도 배치됩니다. 개인 학술 논문이 아닌 정부 세금으로 발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주관적 견해를 담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거의 이제 통설로 통용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부정하려면은 뭔가 더 분명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장제스 일기나 중국 정부의 국민당 측의 공식 기록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그냥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고서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근거 없이 평가절하했다는 겁니다. 이는 무장투쟁, 의열투쟁을 외교 독립론과 분리하려는 조잡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이승만과 구미위원회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봉길 의거를 폄하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집필진 9명 가운데 6명은 이승만 연구 전공자였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뉴라이트 성향단체인 교과서 포럼에 몸담았고 이승만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MBC는 집필진의 해명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이 연구가 외교관 육성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자평했다가 이후 입장문을 내서 외교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일제에 맞선 무장투쟁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관을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독립기념관이 작년 10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활동을 집중 소개하는 방향으로 전시관의 성격을 바꿔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제7전시관, 78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부터 전시물 교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미국, 영국 등과 공조했던 대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전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집중 조명하는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시물 교체 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사업 수행 계획 평가 제안서, 전시 소주제 곳곳에 이승만이 등장합니다. 특히 국제연맹에 임시정부 특명 정권대사로 파견됐던 사실을 눈에 띄게 강조합니다. 이승만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해 그 결과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는 내용. 사실과도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국제연맹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승만의 국가수호 노력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3D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형 인공지능 콘텐츠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제연맹에서의 이승만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건 뉴라이트 학자들입니다. 조선을 독립시키면 만주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외교적 반응을 얻습니다. 무장투쟁을 전시한다는 원래 계획은 작년 10월 갑자기 바뀝니다. 이때 나온 독립기념관의 전시 내용 교체안,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 문화 부문 등의 독립운동 내용을 보완 전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체안은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발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승만과 관련된 전시는 논의조차 안 됐다고 합니다. 주제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제 자체가 연합국가 강복군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승만 이야기가 사실 들어갈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뉴라이트들의 이승만 띄우기에 독립기념관이 8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옵니다. 독재자 이승만의 잘못, 이런 거는 외면한 채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의 어떤 그 업적, 이런 것만 부풀리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독립기념관은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학술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며 특정 인물이나 업적을 부각하려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며 대구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고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굳이 대구를 찾은 배경을 두고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내 다른 주자들 사이에선 유독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진영 차기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 대구 민주운동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기념식을 찾은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그런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를 눌러주신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면서도 이미 자신은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임기 단축 개헌은 자신이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서 다른 주자들이 뒤늦게 따라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축소 논의가 불가피한 가운데 군소주자들이 개헌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아직 조기 대선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존재감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이전에 비명계 인사들과 회동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가 싶던 김 지사가 이 대표 면전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득권 포기가 필요하다 같은 공세적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동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가 들어오자 벌떡 일어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직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가 농담 섞인 인사말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경기도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우리 당원 잘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두 발언문까지 준비해온 김 지사는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라고 호응하면서도 지금의 민주당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선 기득권 포기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 즉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 논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숨 쉴 틈 없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들고 나온 상속세, 근로소득세 개편 정책까지 겨냥하며 면전에서 비판하자 이 대표는 서둘러 공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도정에다가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김부겸 전 총리, 이재명을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하겠다고 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비명계의 견제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지사를 끝으로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비명계와의 만남을 통해 내란 종식이 당의 가장 큰 과제라는 공감대를 만들었으며 조기 대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변화에서 서로 힘을 합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는 고발 때문인데요.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고발 일주일 만에 전격 실시한 압수수색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4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는데 압수 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답변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질의를 체포영장 청구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도 좀 속단하고 좀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예. 검찰의 압수수색은 고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착오를 인정했는데 굳이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압수수색까지 집행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내란 수사 주도권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터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3.1절 연휴에는 비가 내립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강원 영동에 폭설이 쏟아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큰 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날씨 전망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절 연휴 기간 예상되는 강수 분포 영상입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한 차례 한반도를 통과하고 연이어 발생한 거대한 비구름대가 전국을 뒤덮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고기압이 남쪽의 온난다습한 공기와 만나 강수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내일 전라권과 제주도 등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1절인 내일은 제주도 5에서 30mm, 광주와 전남 5에서 20mm, 수도권 5mm 미만입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져 일요일인 모레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10에서 40mm, 대구와 경북 5에서 30mm, 제주도엔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 밤부터는 차가운 성질의 북쪽 고기압이 세력을 더 넓히며 기온을 떨어뜨리고 비도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동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강원 영동 산지를 중심으론 5일까지 최고 7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수도권 등 중부와 내륙 지방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의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남쪽에서 북상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충돌해 강약을 반복하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습설 형태로 내리는 만큼 기상청은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증시가 3% 넘게 급락하면서 작년 여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환율도 급등했는데요.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600선을 힘없이 내줬습니다. 결국 전날보다 3.39%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8월 5일 8% 넘게 떨어졌던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간밤에 벌어진 미국발 악재가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추가로 내놨고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이 악화된 것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한국 경제만의 경제 지표로는 그렇게 팔 이유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적 요인이 좀 큰 것 같고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네이버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주가가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하루치 순매도로는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자 환율이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가량 오르며 1,463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갔던 상황이었고 다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여기에 국내 증시가 사흘간 휴장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증시 변동을 우려한 경계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날 고용보고서 만약에 그 결과가
예상을 좀 하회할 경우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는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면서 우리나라는 관세 대응의 본격적인 첫발을 이제야 뗐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건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중국에 또다시 10%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당장 다음 주부터 부과하겠다며 말을 바꿨는데요.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기습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산 마약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미 이달 4일부터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추가했는데 또 관세를 더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당장 나왔습니다. It's 10 plus 10. In case,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도 어제 강요회의에서 4월까지 한 달 더 유예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유예 없이 3월 4일에 곧장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겁니다. So I made it April 2nd. The tariffs go on. Not all of them, but a lot of them. 당장 다음 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환율은 요동쳤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넘긴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8.5% 급락했습니다. 예전 수준의 마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규제와 관세 전쟁 가능성까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추가 방침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반격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기업 연구소조차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투자에 냉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친기업 정책에 환호했던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도 건강보험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임시 구제 방안이 도입됐지만 신청자가 10%도 안 되고 그마저도 다음 달이면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만 4살이 된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는 또래의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지만 네팔 출신의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난 많이 보면 병원 갔는데 병원 갔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아프면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한국인으로도 외국인으로도 대우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받으려면 부모 한 명당 900만 원씩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임시 체류가 허가된 아이는 지금까지 1,131명. 이주민단체가 추산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최대 2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다음 달이면 신청 기간이 종료됩니다. 안 좋고 슬플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이 더 좋아서. 3월에 끝나버리면 이제 그 나머지 90% 미등록으로 살고 있는 학교도 다니고 있고 혹은 학교를 졸업한 그런 아이들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니까. 법무부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이민 등 부작용을 우려해 상시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제 대책을 정식 제도로 운영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뉴스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예상을 깨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습니다.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란 의제가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1위는 49표를 득표한 전북특별자치도이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올림픽 종목 37개 단체의 대의원 투표 결과 전북은 유효표 61표 가운데 49표를 얻어 서울을 제치고 압도적으로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간절함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과 전북 두 자치단체의 유치 홍보전이 일찌감치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전북! 당초 88 올림픽 개최 경험을 가진 서울이 교통과 숙박 등 인프라에서도 앞서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북의 의지가 설득력을 얻었고 실제 대회를 꾸준히 유치하면서 올림픽 시설 연계에 대한 대안도 현실성을 인정받았습니다. IOC가 권고하고 있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전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특별히 부각시킨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내줬던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의 두 번째 하계올림픽을 향해 달리게 됐습니다. 이미 인도와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이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2036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시기는 오는 6월 IOC의 새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네,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추신수가 SSG의 육성 총괄 자격으로 스프링 캠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팅볼 하나에도 진심이라고 하네요. 오키나와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타격 연습이 한창인 SSG의 오키나와 훈련장. 추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배팅볼을 던집니다. 공 하나하나마다 선수들의 반응을 살펴가며 20분 동안 200개 넘는 공을 뿌렸습니다. 잘 친다. 굿 스윙.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를 넘나들며 20년 넘게 야구공을 치고 던졌지만 생각보다 배팅볼이 쉽지 않습니다. 타격감이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현역 은퇴 후 2군 육성 총괄 자리를 맡은 추신수. 미국 연수도 계획했지만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생각에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2달 쉬었잖아요. 선수들과 같이 유니폼 입고 뭔가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SSG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선수들과 같이 한다면 그 동안에 쌓여있던 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리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년 WBC 대표팀은 실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프리미어 12만으로 세대 교체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제대회 세대 교체를 한 게 저희는 누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몇 번의 시도는 해보고 뭔가에 대한 결과를 말을 했으면 좋겠다. 야구와 후배에 대한 애정을 놓지 못하고 다시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 이제는 후배 육성이라는 두 번째 야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온 버저비터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 터치 한 번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네요. 제가 전해드리는 MBC 스포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년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녘에서는 봄 기운도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제주의 모습인데요. 낮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화꽃도 흐드러지게 피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3일절 연휴인 내일부터는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오전에 전라권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에 5mm 미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일요일
내일인 모레도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강원 산지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에 최고 5cm, 강원 내륙에 3에서 8, 강원 산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도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대부분 내륙 지방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3도, 광주 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포항 17도,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